자, 이제 3D입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입 포트폴리오 만들기 전 준비 단계.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3D 포트폴리오 뭐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드립다 놓고 3D 전체를 그냥 다 하려고 하는. 드립다 나왔네. 드립다 놓고, 예. 처음부터 그냥.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모르니까.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진짜 주력으로 할 파트가 뭔지, 그 3D 분야 중에서도 뭐 모델링인지 아니면 렌더 라이팅인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인지 FX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일단 하시고 그거 위주로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주력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어요. 막 전투기 2대가 막 경주하면서 네. 미사일 쏘면서 막 다이나믹한 네. 영화 같은 스텔스 짧은 영화처럼. 예. 갑자기 그러다가 그게 막 로봇으로 막 변하기도 하면서 막 트랜스포머. 과강 터지면서 끝나요. 네.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네. 한 거죠. 이런 게 좀 얘기하신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.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. 그쵸. 모르니까. 근데 지금은 일단 본인의 어떤 주력 파트를 정해놓고 저는 이 파트가 전문으로 갈 겁니다. 이 파트를 전문으로 갈 겁니다. 해놓고 그 외적인 요소를 좀 보여주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.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회사에서 쓰는 툴이 있어요. 좀 살짝 오타가 나왔네요. 가고 싶은 하는 회사 조사라고. 네.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가고 싶은 회사 조사와 네. 툴,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공고를 먼저 보시면 돼요. 공고를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툴을 쓰는지 써 있어요. 마야나 아니면은 뭐 FX면 후디니, 우데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준비가 됐다면 그 회사를 좀 지원하면 되겠죠. 이게 특히 3D 쪽은 너무 막 세분화가 진짜 많이 돼 있어서 그쵸. 같은 3D인데도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특히 딥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큰 틀에서도 뭐 게임일 때, 네, 이런 영화 실사일 때, 그렇죠. 또 뭐 모션 그래픽일 때 이게 다 다르잖아. 애니메이션일 그쵸. 때, 시네마틱일 때. 또 어떤 회사는 3D 뭐 광고인데도 언리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해. 그래서 언리얼을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예를 들면 FX인데 어떤 회사는 맥스를 가지고 FX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또 후디니를 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. 근데 또 어떤 회사는 맥스든 후디니든 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. 그러니까 3D 쪽은 유독 제 느낌에는 3D 쪽은 좀 회사에 대한 조사?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결국에는 뽑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후디니를 써. 근데 맥스로 FX 했어. 그러면 잘 안 뽑는다는 거죠. 보통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특히 전에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언리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XR 뭐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성향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또는 광고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. 실제로 그런 효과도 네네. 만드셨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근데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기 전에 이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는 몇 개 정도의 회사를 추려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. 만약에 A, B, C 뭐 세 가지 회사를 선택했는데 네. 뭔가 공통적인 거는 뭐 마야 이런 게 있는데 서브적으로 뭐 후딘이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조금씩 성향이 세 가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. 근데 다 지원하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이 뭐 응용된다든지 관련된 포트폴리오 한 컷이라도 더 추가로 넣어줘야 되겠네요. 그쵸.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.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다. 이런 거라도 보여주면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. 할 게 더 많겠다. 네, 좀 3D 쪽은. 네,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입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내가 지원하는 주력 파트, 아까 말씀드렸죠? 주력 파트의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만약에 그 외적인 좀 부가적인 요소 능력이 또 있어. 그러면 그거를 후반에 배치해도 괜찮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이거는 좀 보여주고 싶어.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. 많이 했다면, 준비를 했다면.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시는 게 좋다. 주력이 딱 비중 있게 하고
저는 이쪽 파트 주력입니다.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좀 되게 뒤에 배치돼 있는데 앞에만 좀 보다가 꺼버리는 면적관일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초반부터 좀 저는 이쪽 파트입니다. 네. 라고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. 핵심은. 자, 그 다음에는 3D 파트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FX든 이런 사람을 원해요. 감각적인 작업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. 미적인 감각이 있다던가 아니면 모션의 감각이 있다던가 그런 장면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앞에도 배치해도 되지만 인상을 깊게 주고 싶다, 임팩트 있게 주고 싶다, 그럼 마지막에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런 걸 꼭 넣어줬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사 보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마지막에 뭐 비주얼적으로 어떤 거를 넣었었어요? 그러니까 모션 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미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이걸 만들기가 힘들어. 그런 장면들, 약간 뭐 제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만든 거였거든요. 예. 마지막에 이렇게 뭐 점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것들 약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장면을 마지막에 넣은 거죠. 중간 부분은 거의 비슷했는데 그것 때문에 뽑았다고 보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마지막에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것도 괜찮다. 그리고 흔히들 이제 면접을 보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작업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? 그쵸. 팀 작업하실 땐 본인이 한 파트는 어디예요? 이거는 꼭 물어봐요. 퀄리티가 아무리 기깔나고 좋아도 네, 이거 한 5년 걸렸어요. 그러면. 그러니까요. 이거 만드는데 한 1년 동안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 시간이 걸렸다. 당황만 하나요? 당황하고 그래도 채용해요? 그러지 않더라고요. 네. 당황하면서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약간 보구나. 씁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이게 빨리 작업할 수 있다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. 팀 작업물일 경우에는 팀 작업물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작업을 했다 이걸 명시해 줘야 돼. 왜 그러냐면 팀 작업인데 딱 보여주고 뭐 이걸 혼자 다 했어요? 이러고서는 면접을 보려고 했던 거죠. 막상 가서 보니까 팀 작업이었고 자기가 한 거는 되게 일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주면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. 너가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이거를 파집으려다기보다는 그 팀워크에서 어떻게 구성으로 요 완성을 그쵸. 했는지. 네. 팀워크로서 완성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왜냐하면 회사는 그 파이프라인이 딱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쉬운데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게 막 꼬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팀 작업 시간이라든가 뭐 팀 작업물 이런 내용들은 이력서에도 어느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면 팀 작업물 같은 경우는 팀 작업을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명시만 해줘도 사실 이력서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죠. 그런 거는 아까 보여드린 저희 그 이력 자소서 그렇죠. 팁 네. 그 영상에 또 나와 있어요. 들어가 있죠. 네,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중요해요. 어떻게 보면 팀 작업을 했을 때 꼭 물어봐요. 그런 거를. 네 번째는 잘 못 만든 작업물을 과감하게 뺀다. 이것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비슷하게 좀 적용을 했어요.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다 고생한 건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. 다 보여주고 싶은데 랜덤팜 내 컴퓨터도 고생했는데 함께.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싶어서 다 넣었어. 다 때려 넣었어. 근데 막상 그걸 보면은 그동안 되게 잘 만든 거 보여주다 갑자기 퀄리티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. 이 친구의 실력 평균치가 내려가는 거야. 갑자기 깬다. 깨는 거지. 이 친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넣네? 그러면 이 친구의 눈높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. 포폴의 양이 적어서 하나라도 좀 끼워 넣어서 좀 듀레이션 조금이라도 네. 늘리려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, 보통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내가 진짜 잘한 거, 정말 괜찮은 것들 위주로 배치를 해주셔야지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또 개인 처음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게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. 내 눈에는 다 이뻐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CG맨님이나 저한테 보내라고요? 네, 보내주셔도 나중에 좀 이거를 제가 좀 뭐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작업을 이미 하신 강사님이나 학원의 강사님이나 아니면은 실무자를 접할 수 있다면 그분한테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. 요즘은 의외로 실무자 잘 찾으면요 실무자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은근히 많아요. 그쵸. SNS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말하면 혹시나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되는 실무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진짜 최고의 정답은 뭐 그분들이 문제자 선생님들이라서 그쵸. 그게 제일 좋죠. 네. 그 인맥 하나 만드는 게. 맞습니다. 뭐 그렇게 컨펌 받으셔도 방법이고요. 아니면
나중에 저희가 뭔가 메일로 예전에 근데 포트폴리오 피드백 컨텐츠가 있긴 해서요. 그쵸. 근데 또 영상으로 만들기 싫어하는 분들이 또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제 킵해놓고요.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디테일한 부분을. 또 상담 관련된 이런 거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. 준비하고 있죠. 그리고 실무 작업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이력서에는 넣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신입은 없잖아요. 네, 신입은 거의 없죠. 근데 가끔씩 이제 알바 같은 거를 만약 한다던가 외주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랬거든요. 외주를 받아서 했었잖아요. 조잡하지만 넣었어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퀄리티적으로는 뭔가 포폴의 비주얼적으로는 보여주기 애매하지만 이력에는 이제 썼죠. 그쵸. 뭐 회사 명이나 프로젝트 명 텍스트로 쓰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. 텍스트로 넣어주면 이것도 텍스트로 넣어주면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. 이거는 이력서에는 포폴에 못 넣어도 작업물이 좀 조잡해서 포폴에 못 넣어 하지만 이력서에 넣으면 그것도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. 신입들은.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력 자소서 준비 그 포트폴리오 준비 팁 그 저희 강의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지만 하나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면 실무 작업 경험 뭔가 이런 이력 넣을 것들을 꼭 CG만 국한돼서 쓰지 않아도 돼요.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그 사회 경험들, 인생 경험, 그쵸? 사회 경험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 때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공모전 나가고 뭐 이런 것. 그렇죠. 그것도 되게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. 그거를 잘 써서 왜냐면 이제 팀워크의 하나니까 회사 시스템의 그 스몰 버전으로 경험이거든요. 그거를 텍스트로 잘 쓸 수 있어요. 여기까지. 그렇죠. 이 말씀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셔야 된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다운에 넣어줘야 될 것들 그리고 과정들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브레이크다운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아까 툴이 똑같아요. 툴 사용 과정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1시간 동안 이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짧게라도 과정들을 잠깐만 넣어줘도 그 속에서 이 면접관들이 파악을 해요. 근데 그 과정도 무조건 디립다 또 토일이님의 전문 용어 디립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핵심 장면 딱 완전히 그 판을 깰 만한 그 예상을 깰 만한 그 뻔한 거 말고 핵심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로 짧게 넣는 게 좋아요. 맞습니다. 모델링 파트는 일단 레퍼런스 모델링도 다 그렇고 다 모든 파트는 다 마찬가지야. 실무에서는 무조건 레퍼런스 봅니다.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회사 들어가서 한 2달, 3달 동안 거의 하는 업무가 레퍼런스 서치만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서치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봅니다. 왜 그러냐? 안 보니까. 신입들이 많이. 그런 자료를 서치하고 또 그 서치한 걸 보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기초적인 모델링 과정, 그 다음에 지브러시를 쓴다면 그 지브러시를 쓰는 과정, 그리고 UV 작업, 텍스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 과정들, 그런 작업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구나, 그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 이 과정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속에서 예를 들면은 파일 네이밍이라든가 모델링 네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또 나오는데 뭐 노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작업을 할 때 그냥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. 네이밍을 지으면서 한다. 왜냐면은 신입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네이밍 잘못 쓰고 정리를 안 하면서 작업하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시 안 생각할 수도 그렇죠.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. 그 루트를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스타일의 또 작성법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과정이 있으면 완전 좋겠네요. 그렇죠.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내죠? 회사 스타일의 뭐 네이밍 하는 거는 제가 막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또는 이제 뭐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. 저희 유튜브에도 예전에 올리긴 했어요. 그렇죠. 유튜브에도 올렸죠. 그래서 이게 너무 기초적인데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오히려 그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때부터 습관이 돼 있으면 취업하고 나서도 좀 익숙할 거예요. 그 다음은 렌더링 라이팅 파트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.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. 레퍼런스를 찾아야 돼. 내가 라이팅 하고 싶은 그 장면에 대해서 비슷한 장면들, 하고 싶은 그 장면들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
실제 그런 장면에서 쓰이는 라이팅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,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지. 예를 들면 빛이 비추면은 그냥 한쪽에만 맺히는 게 아니라 반사가 된다거나 그림자가 어떻게 진다거나 그림자도 그냥 단순하게 한 종류가 아니라 맞아요.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림자가 있고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림자도 있고 조명이 2개일 때 3개일 때 그쵸. 그림자도 또 모양이 다르고 낮일 때 밤일 때 그쵸. 뭐 뭔가 실내일 때 실내일 때 너무 많죠. 그 장면 하나에서 라이팅이 몇 개나 쓰였을지를 감안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파악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. 그런 걸 보고 파악해서 작업을 한다. 백라이트를 쓴다. 뭐 사이드에 서브라이트를 이렇게 쓴다.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레퍼런스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관찰력. 상상으로는 진짜 안 되는 영역이죠. 그죠, 그죠. 이거는 그 관찰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레퍼런스 분석이 많이 돼야 된다. 똑같아요. UV 텍스처링, 뭐 라이팅 배치 아까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쉐이더 노드 구성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진짜 1차원적으로 노드 구성한 게 아니라 이 장면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코팅을 어떻게 썼고 스페큘러를 어떻게 썼고 노멀 맵을 어떻게 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주면은 아, 이 친구가 이 노드 구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.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냥 결과물만 딱 띡 하고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 딱 하면은 파악이 안 돼요. 왜 아까 그 비행기 전투씬 멋있었잖아요. 그쵸. 그거 보여주려는 건데. 그쵸.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되게 과정은 모른단 말이야.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누크를 할 수 있다면 그 누크 또는 에펙을 할 수 있다면 에펙 합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노드라든가 네이밍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노드도 단순하게 진짜 심플하게 이렇게 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드를 구성했다라는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 과정들을 보여주면은 면접관 분들이 아, 이 정도 이 친구는 어떤 그림을 할 때 접근할 때 이 정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줄 아는 가능성이 있구나. 그렇죠. 이걸 좀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. 네, 이게 이지 컴프가 될지라도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빛이라든가 이런 거는 애드를 써서 붙이잖아요. 거기다가 뭐 글로우를 준다던가 아니면 불이면은 이글이글 타는 그런 장면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요소들을 알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건지 그냥 막 하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. 네. 그리고 리깅 애니메이션 쪽입니다. 리깅 애니메이션 쪽은 여기도 똑같아요. 똑같지만 분야가 다를 뿐이죠. 자료를 어떻게 서치해서 쓸 수 있는지 본인 얼굴을 가지고 녹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건 레퍼런스를 직접 본인을 그죠, 만드는 거죠. 만드네요. 자기가 얼굴 촬영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 쪽의 그 실무자분들의 그 유튜브나 강의라고 할까요? 네. 이게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. 보면 나옵니다. 뭐 심지어 그분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쿠키 영상 쪽에 뭐 있다든지 네. 그 과정을 촬영해서 올린 분들이 있어요. 네. 저는 되게 신선하고 너무 아무튼 눈에 띄었어요. 그게.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상 한 장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이 신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더 명확하게 애니메이팅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개념 없이 단순하게 그냥 따라하는 걸로 모션 따라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. 만들어 놓고 과장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실사처럼 갈 건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.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맨 앞단에 회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잖아요. 네네. 이게 그 회사마다 또 이제 다 뭔가 이렇게 그쵸. 분석을 해야 맞아요. 맞춤으로 이거를 또 그쵸. 이게 준비할 초반에 수 있는데. 그게 준비가 돼야지 네. 그 들어갈 때 맞춰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전 단계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거부터 하잖아요. 그럼 맞출 수가 없죠. 맞추기가 힘들죠. 너무 방대하고. 그렇죠. 이미 이게 시작이 되면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초반에 아예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키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러프하게 키를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 과정을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진짜 이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,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의 작업 과정을 우연치 않게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러프한 작업을 먼저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저희한테. 보여주면서 이렇게 잡을 건데 괜찮겠냐? 그리고 컨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을 딱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모션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스톱모션처럼 보이거든요.
스톱모션처럼 이렇게 포즈를 보여줘요. 포즈를. 그러면 이제 그냥 비프 애프터 그냥 뭐 예를 들면 밀기 뛰기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쵸. 이걸 하기 위해서 네. 저런 뭔가 러프한 것도 막 보여주고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이게 볼만하네요. 어떻게 보면은 뼈대가 되는 핵심 모션들을 먼저 잡고 그 가운데 있는 디테일 작업을 쭉쭉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전 이런 포폴도 지금 얘기 들었는데 전 본 적 없는 네, 것 같아요. 거의 3D 아마 쪽에. 본 적이 없을 거예요. 근데 보통 실무 작업자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면은 경쟁력 있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FX입니다. FX까지 네, 알려주세요. 일단 FX도 비슷하죠. 이제 초반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FX 스타일 또는 이제 툴 이런 것들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어떤 회사는 막 물 이런 거에 강한 곳이 있고 그렇죠. 털 뭐 이런 거에 강한 회사가 있고 그렇죠. 덱스터 같은 경우 이제 털 같은 게 되게 그쵸. 강화돼 있고 뭐 폭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옷에 이걸 뭐라고 엔클로스 클로스 시뮬레이션 그런 것도 강점인 것도 네. 있고 그러니까 FX도 주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파트가 또 나눠져 있어요. 그게 또 회사 게임 회사냐 예, 세부적으로 너무 세부적이에요. 미니 회사냐 3D도 되게 세부적이고 FX도 되게 세부적입니다. 왜냐면은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. 나눌 수밖에 없어 사실은. 그리고 그 파트 한 다음에 나머지를 좀 격가지로 점점 좀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. 자기 그릇을 크기를. 그래서 메인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준비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네. 이제 브레이크다운에서도 마찬가지로 FX에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 FX 예를 들면 폭파 장면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폭파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화 속에서 폭파되는 장면이 있을 거야 비슷하게 그런 장면들을 다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참고를 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것도 예를 들면은 뭐 기름에 의해서 폭파되는 건지 아니면 폭발물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건지 그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. 네, 건물이 부서질 때랑 그냥 평지에서 터질 때랑 느낌이 달라요. 먼지의 느낌도 다르고 건물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터져가지고 막 그런 연기가 나올 수 있고 뭐 글래스 같은 것도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. 그 과정들을 녹화를 하는 거죠. 실제로 폭발을 촬영하신 분들이 네, 있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FX 쪽에서는 너무 이 친구 능동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. 그냥 얘 너무 신선한데요. 네, 신선하죠, 완전.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친구 물건인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뽀뽀를 만든다면 이 친구 좀 하는데?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FX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후디니만 쓰는 게 아니라 트래킹도 하고 누쿠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은 최종적인 이펙트는 단순하게 뭐 후딘이나 맥스로 끝나지가 않아요. 후반 작업도 필요합니다. 간단한 이지 컴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펙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카메라 트래킹이 좀 돼야 돼요. 예를 들면 실사 카메라에서 터지는 장면이 보여져야 오히려 더 임팩트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가만히 있는데 터지는 거는 다릅니다. 가만히 터지면서 흔들리는 거 그거랑 진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빵 터지면서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. 보통은 이제 FX 그 실무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카메라에 따라서 내 이펙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이 든다. 당연하겠지만 노드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노드를 구성해서 이 이펙트를 만들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요즘에 또 특히 더 이제 엔진, 게임 엔진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걸 보여준다면 이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. 3D든 FX든 엔진과 사용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은 이 친구 한번 뽑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이거는 그냥 무조건 뽑습니다. 사실은 지금은. 네.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팁으로 조금 넣은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정리하는 겁니다. 그냥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좀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유독 회사 분석이 되게 중요시 네. 느껴졌어요. 중요해졌어요.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중요해졌습니다. 지원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기, 그러니까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게 파트마다 또 다르죠. 중요시에 여기는 게 좀 다릅니다. 근데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지 3D든 2D든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은 먼저 보시는 분들이 걱정을 먼저 합니다.
저희 취업생분들 포트폴리오도 의외로 막 화려한 그림이 별로 없어요. 그렇죠. 기본기만 탄탄하게 돼 있어도 이 친구 좀 키워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찰력인데 2D도 마찬가지지만 레퍼런스 분석하는 그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디테일 실무자분들만 보일 텐데 라고 싶은 그런 것까지 그쵸. 캐치해서 뭔가 작업하는 걸 보여주면은 아주 점수 딸 수 있어요. 그 뻔한 거 아니더라도 아니 그쵸. 말고. 뭐 창의력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처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작업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요소들도 이력서에나 이런 거에서 면접 볼 때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. 또 똑같은 폭파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표현했을 때 그렇죠. 나중에 그런 이 친구 좀 가능성이나 그렇죠. 이런 것도 좀 시켜볼 수 있겠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는 직접 뭔가 촬영을 하거나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하면은 약간 더 창의력 있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겠죠. 맞아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팀 작업 능력, 팀 워크 어떻게 팀에서 작업을 하는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하나의 그 기능을 가지고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쓰이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. 2D도 마찬가지지만 3D도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섞어서 좀 쓸 수 있는지 단순하게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. 한 가지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써서 이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하는 게 어필이 되면 더 좋겠죠. 네, 일단 이렇게 해서 3D FX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아주 중요한 꿀팁을 저희 두 파트 저희가 다 준비해서 핵심만 좀 설명을 했고요.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질자 열자 하세요.